스스로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해도 되는 말과 참아야 하는 말의 경계를 파악하지 못한다. 특히 상대방의 단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것에 유독 솔직하다. 머리가 그게 뭐니?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보통은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나? 상대가 쓴 글이나 작품을 읽고 나서는 이런 평을 한다. 글쎄 좀 별로야. 소재는 진부하고 결론은 아쉬워. 솔직한 의견이니까 괜찮지? 세상이 불친절하고 삭막하다는 것을 굳이 지인의 입을 통해 되새겨야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제발 무례함을 솔직함과 동격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린 모두 어느 시절들을 지나가며 삽니다. 부모 밑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시절이 있죠. 그 시절을 지나 취업을 하고 만남과 이별을 겪다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자식도 낳으면서 부모로 살게 되는 시절을 맞게 되고 그 와중에 겪게 되는 이직, 실직, 이별 등의 대소사를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다채로운 일들을 한꺼번에 맞닥뜨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40대가 그런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평생 직장이 없어진 이 시대에 관리자 레벨의 연차에서 느끼는 불안감, 입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입사원들과 겪게 되는 세대 차이, 늘어가기만 하는 책임감,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불쑥불쑥 체감하면서 알게 모르게 불안, 우울감, 강박을 두루두루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빈도와 강도,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먹고 사는 일이 하루 단위로 습관처럼 반복되는 궤도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40을 전후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는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40 이후 멋지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은강 씨 또한 이 나이를 지나왔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느끼고 깨닫게 된 생각들을 4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체험에 사유를 더해 담백하게 쓴 글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꼭 40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공감을 주면서 재미있게 쓴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짜증. 짜증이라는 단어는 어린 시절 내게 유난히 친숙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엔 대화 중 불쑥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도 그랬고, 선생님도 그랬고, 친구도 그랬고, 가게에서, 길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한순간 짜증을 내곤 했다. 그만큼 일상적이었지만 그래도 적응되지 않는 일이었다. 뭔가 신호가 있으면 알아서 피할 텐데 보통 짜증은 기습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등장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 아이씨, 하필이면 지금. 정확한 문장으로 나를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저런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없다. 짜증을 내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귀찮게 했다거나 자존심을 건드렸다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짜증을 들은 사람은 당황스럽고 무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어린 시절 엄마는 유난히 짜증이 많았다. 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자식인지라
본능적으로 반가운 마음이 울컥 들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는 이게 여기 왜 있어? 라거나 지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지. 아이고 하며 짜증을 내곤 했다. 엄마가 돌아와서 기뻤던 내 마음과는 달리 엄마는 집에 돌아온 것을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같이 집안을 정리하는 신용을 했다. 어른이 되고 난 뒤에야 나는 엄마의 그런 짜증이 원래의 성정이 아니라 그저 약자를 다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긴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은 없다.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한 후에야 짜증의 보따리를 풀어내는 것이다. 엄마의 짜증은 내가 대학을 가면서 한풀 꺾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완화되었다. 그러나 짜증을 내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전히 엄마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엄마의 예처럼 짜증은 보통 그래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터진다. 명백한 분노가 아니기에 나중에 사과할 필요도 없다. 짜증을 들은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었든 본인이 알아서 소화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서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하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짜증이 위험한 건 결국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고 퍼진다는 것이다. 처음엔 한 사람이 짜증을 낸다. 그런데 특별히 갑을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라고 참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옆 사람도 받아친다. 에이씨, 또는 뭐래? 한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어 살얼음판이 된다. 이제 그 공간의 사람들끼리 짜증 배틀이 시작된다. 짜증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가족의 경험에서 보면 짜증은 종종 고성과 싸움으로 번졌다. 어쩌면 짜증은 부정적인 감정의 가장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짜증에 질렸으면서도 나 역시 적지 않게 짜증을 내곤 했다. 그것은 방귀나 기침처럼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불쾌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모두가 짜증을 낸 경험이 있을 것이고 모두가 짜증을 내고 싶지만 대개 참고 있을 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원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인데 전혀 짜증을 내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의 교육 효과로 인해 사람이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촉이 발달한 편이다. 그런데 아무리 짜증을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도 짜증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다. 내가 농담을 빙자해 약점을 건드려도 그는 웃어넘길 뿐이다. 부탁한 일을 깜빡 잊고 하지 않았어도 어깨를 으쓱하면 그만이다. 성당에 다니고 좋은 책을 읽던 나도 끊지 못한 게 짜증이었는데 그에게는 그런 게 없다. 남의 실수에 피해당하는 상황에서도 그저 별일 아니야 하며 끝냈다. 가족의 짜증 때문에 오랫동안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내게 짜증 없는 성격의 남편이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존재였다. 짜증을 안 내는 일.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란 없다고 믿는 것이다. 또한 무슨 일이든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겸손과 절제를 갖추는 것이다.
그런 마인드가 더욱 커지면 세상에 인간보다 덜 중요한 동물도 없고 인간만을 위해 자연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까지 가닿는다. 혹시 당신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창한 일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도 짜증을 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 중독. 일로 만난 어떤 사람과 간단한 식사를 한 후 카페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나와의 대화에 썩 집중하지 못하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었다. 퇴근 이후 시간이니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리 불안해 보일까? 카페에 앉은 후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계속 잠깐만요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SNS 댓글을 확인하고 답을 하는 것이었다. 회사 SNS를 관리하는 일도 겸이 많아 보다 하고 널리 이해하려던 찰나 그는 자랑스럽게 그것이 자신의 개인 SNS이며 팔로워 숫자가 엄청나다고 이야기했다. 아, 그러세요? 이 말을 듣고는 비로소 그가 나와 얘기하는 동안 처절한 SNS 금단 증상에 시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리는 SNS 안은 얼마나 달콤할 것이며 그 밖의 세상은 그에게 얼마나 시시하고 지루했을까. 이해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실존하던 대상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팔로워들보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서운한 느낌은 지우기 힘들었다. 예전에는 중독이라 하면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같은 것을 떠올렸지만 요즘은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게임, SNS, 운동, 나아가 사이비 종교까지. 여기서 사이비 종교를 붙인 것은 그들의 증상이 중독자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한 인간의 일상을 침범하고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중독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중독은 내 마음대로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때론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대다수 사람은 잠깐씩 뭔가에 빠지긴 해도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관심사를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게 생활에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뭔가 한 가지에 미친 듯이 빠지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싶다. 우선 그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가정주부인데도 아이돌 팬 활동에 중독된 경우를 본다. 그들은 앨범을 사고 음악을 즐겨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해외 공연까지 따라가는 수준이다. 젊어서부터 내내 직장과 가정을 위해 희생만 했고 제대로 놀아본 적 없다는 결핍감에서 오는 과몰입이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공부를 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도피처로 게임에 몰두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솜씨로 제작된 게임은 현란한 이미지와 흥미로운 시나리오로 중독될 의지가 없는 사람도 쉽게 끌어들이는데 공부 말고 다른 것을 찾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매력적이겠는가. 몸매를 계속 잘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경우엔 운동에도 중독된다. 나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더는 완벽할 수 없는 몸매임에도 그들은 운동에 매진한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완벽한 몸매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더 살이 찔 미래의 모습, 많이 퍼져 있던 과거의 모습만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다. 또 하나는 그들에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상대가 없다.
사람이 슬플 때는 슬퍼하고 울고 위로받고, 실망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실망을 표현한 뒤 또 위로받아야 한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줄 상대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속으로 누르고 있다가 엉뚱한 중독 대상에 쏟아붓는다. 아이돌을 향해 웃는 듯 울고, 게임 속 캐릭터 옷을 빌려 입어 화풀이를 하고, SNS에 현실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적는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한 사이비 종교단체는 한 개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의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고 한다.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려고 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만을 위해주고 챙겨주고 모든 불안과 걱정을 다 듣고 잠재워주는 그쪽 상대가 어찌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에게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외로운 사람의 처지에선 무척 아쉽고 미련이 남는 일이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쉽게 믿었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씁쓸하지만 말이다. 결국 뭔가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개선되어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중독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짓 믿음을 버리고 강하고 당당한 주체자로서 게임이나 SNS, 운동이나 사이비 종교 뒤에 숨어버린 진짜 문제를 찾아 들여다 봐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생각하는 나보다 강하게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니까. 교만. 사람이 언제나 겸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에 대해서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동차에 붙여놓은 문구 중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다. 까칠한 아이가 그보다 더 까칠한 엄마가 타고 있어요. 초보 운전이 아니면 그 어떤 문구도 차에 붙일 이유가 없으니 초보 운전자 같은데 왜 하필 이런 호전적인 문구를 붙였을까? 심지어 보험 안 든 차임, 가까이 오지 마시오 라든지 들어와, 마 어쩌라고 같은 문구도 보았다. 당사자는 기발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나가는 입장에서는 괜히 보았다 싶게 불쾌해진다. 요즘은 초보 운전이라고 무시하는 운전자들은 별로 없다. 누구나 초보 시절을 겪었으니 이해하고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왜 겸손해야 할 때조차 겸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이건 한참 배울 것 많은 신입사원이 나 건들지 마, 나 그리 만만한 사람 아니야 라고 선배들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 신입사원이 저렇게 나온다면 누가 그를 도와주고 싶을까? 그런 태도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버티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양해를 구하기가 싫은 것이다. 특히 자신의 이해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에게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화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여성도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아닐까 한다. 조심스러운 어른이나 자신이 눈치 봐야 하는 상대가 앞에 있다면 감히 아이라인을 그린다며 눈을 짓뜨고 파우더를 팡팡 날릴 수 있을까?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그녀는 정말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쪽 옆사람, 앞사람, 서 있는 사람 등 그 모든 사람이 무생물의 배경에 불과한 것처럼 행동했다. 이러한 것에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의외로 많은 여성이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이제는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더는 보기 힘들어졌지만 말이다. 흔히 자신감과 교만을 혼동한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뿐인데 남들이 교만하다고 오해한다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저런 식의 문구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교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같은 초보 운전 문구로 비유하자면 이런 글을 붙인 사람들이 있다. 차라리 추월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듯 합니다. 라든지 면허를 따긴 땄는데 같은 내용 말이다. 이런 문구를 보면 귀여워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다. 맞아. 이럴 땐 차라리 추월해 주는 게 낫지. 맞아. 나도 면허를 땄지만 도로 운전하기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모두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이다. 대중교통 안에서 화장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어차피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다 배경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배짱과 자신감이 있다면 그냥 민낯으로 다녀도 되지 않을까? 지나친 자기애. 언제부터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현대인의 필수 덕목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원하지 않는 양보와 배려를 강요당했던 사람들의 반란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그것의 실행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문장을 책에서 처음 봤을 때 그래도 되나? 하고 당황했었다. 그 전까지는 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뿐이었다. 사랑은 늘 밖으로, 즉 남을 향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남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나는 무력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아쉽고 서글퍼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 좋지 않았다. 부담스러운 의무 같았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어도 된다니 엄청난 해방감이었다. 다만 그 방법이 막막했다.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자신을 자기 팔로 안으며 사랑해 라고 속삭인다던데 코미디 같았다.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봐야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인데 아까웠다. 실제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빨간 에나멜 가방을 사보았지만 그야말로 저 여자는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나 보다의 느낌만 주는 것 같아서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내가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실행하기까지에는 10년도 넘게 걸린 것 같다. 그러나 요즘의 문제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일을 나는 불타는 자기애라고 표현해 보겠다. 요즘은 불타는 자기애를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계몽이 굳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시선을 의식해 참거나 불편을 감수하는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로 간주한다. 형제 없이 외동딸, 외동아들로 자라는 경우 남의 눈치를 보거나 입장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쉽지 않다지만 꼭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기애가 비롯되는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문구에 내가 꽂힌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들도 각자 나름대로 그 말을 소화했고 일부에게는 그것이 불타는 자기애로 발현된 것이 아닐까? 불타는 자기애에는 이기주의, 아나무인, 무책임, 폭력성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나르시시즘이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자기애는 그냥 가벼운 자기 사랑이 아니다. 생존과 연관된 절박한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이겨야 하고 화려하게 빛나야 한다. 어떤 모임에서 A라는 사람이 줄곧 나르시시스트의 행태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하면서 지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때론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는지 낱낱이 늘어놓곤 했다. 마치 아이가 처음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그날 일을 미주알 고주알 모두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엔 그것이 솔직함과 섬세함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지나간 기분까지 일일이 남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으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관심사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남들의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한편 B라는 사람은 남들의 배려나 선물, 인정을 꼬박꼬박 받기만 했다. 남들에게 받는 일이 너무 당연해서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이 보였다.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에서 그녀에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자기애로 가기까지의 과도적 현상이라면 다행이지만 한번 이런 행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것을 좀처럼 멈추기가 어렵다. 그동안 누려온 특별 대우와 관심, 집중되던 시선을 포기하지 못한다. 다만 당장 이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해도 진정한 자기애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주목받고자 하지 않는다. 홀로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충만하다. 입에 발린 칭찬이나 찬사에 들뜨지 않는다. 반대로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의심해도 기죽지 않는다. 최후의 한 사람인 자신이 자신을 알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SNS에 올리지 않더라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한다. 부끄러웠던 일이나 슬펐던 일을 오래 끌어안고 있지 않는다. 남들에게 보이는 외출복보다 자신의 건강과 숙면에 직결되는 잠자리에 더 신경 쓴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은 나아질 내일을 자신에게 약속한다. 자신이 소중하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도 모두 소중하다. 그들이 베푸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듯 요란함을 벗어나 은밀하고 위대하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부터 해야 할 일이다. 루틴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의 순서나 방법, 행위를 말하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끼어들 틈이나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의 전제는 지속성을 갖고 그 일이 이전처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인데 오늘 나의 일이 어제의 루틴일지는 모르지만 오늘이 그렇다고 내일도 그리 살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는 것도 일종의 루틴일 수도 있겠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가 한 말인데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란 이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